문을 열었을 때 등대 안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식탁 위에는 먹다 만 음식이 남아 있었고, 의자는 뒤로 밀려 있었고, 벽시계는 멈춘 것처럼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사람만 사라졌다는 겁니다. 피도 없고, 몸싸움의 흔적도 없고, 구조 요청도 없었대요.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 플래넌 제도. 그 섬의 등대를 지키던 남자 3명은 어느 날 밤 동시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1900년 12월 26일 9호선 헤스페러스가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있어야 할 등대지기 3명, 제임스 듀켓, 토머스 마셜, 도널드 메가더가 없었다고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이 실종은 약 125년 6개월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왜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했대요. 더 이상한 건 이 등대가 있던 엘린 모어 섬은 스코틀랜드 루이스 섬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이었다는 겁니다. 육지와는 멀고, 파도는 높고, 도망칠 곳도 거의 없었죠. 그리고 그날, 등대는 꺼져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나는 배들이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이 사라진 걸 먼저 알아챘대요. 지금은 2026년입니다. 위성지도도 있고, 드론도 있고, CCTV와 GPS가 일상이 된 시대죠. 그런데 1900년, 그 차가운 섬에서 사라진 3명의 마지막 순간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섬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3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되감아야 합니다. 불빛이 꺼지기 전, 마지막 기록이 남아있던 그날 밤으로요. 배경과 맥락 1900년 12월 스코틀랜드 서쪽 끝 루이스 섬에서 약 32km 떨어진 바다 위에 플래넌 제도, 그 중에서도 에일리언 모어라는 작은 섬이 있었대요. 그 섬에는 막 지어진 등대 하나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플래넌 제도 등대. 높이는 23m, 불빛은 해발 약 101m 지점에서 바다로 뻗어나갔고, 맑은 밤이면 20해리, 그러니까 약 37km 밖에서도 보였다고 해요. 1895년부터 1899년까지 지어진 이 등대에는 건설비만 1899원가 들었고, 당시 돈으로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모든 자재는 배에서 내려 45m 절벽 위로 끌어올려야 했대요. 처음부터 사람을 밀어내는 장소였던 겁니다. 등대의 불이 처음 켜진 건 1899년 12월 7일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1년 뒤, 이곳은 한국 해양사에서 가장 기묘한 실종 기록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그날 섬에 근무하던 사람은 3명이었대요. 선임 등대지기 제임스 듀켓, 두 번째 등대지기 토머스 마셜, 그리고 임시 근무자였던 도널드 메가더. 원래 등대 근무는 고립과 반복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바람을 기록하고, 램프를 닫고, 기름을 채우고, 식량 상자를 정리하고, 밤마다 같은 불빛이 같은 간격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일. 하지만 그 단순한 반복 하나가 끊기면
바다 위의 배들은 곧바로 위험해졌대요. 첫 번째 이상은 1900년 12월 15일 밤에 기록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리스항으로 향하던 증기선 아크토우가 플래넌 제도 근처를 지나가다가 등대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항해일지에 남겼대요. 바다는 거칠었고 날씨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냥 장비 문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등대가 꺼졌다. 하지만 등대지기 3명이 모두 사라졌다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원래 보급선 헤스페로스호는 12월 20일에 출항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계속 막아섰대요. 배는 6일이나 늦어진 12월 26일 정오쯤에야 에일리엄 모어에 도착합니다. 선장 짐 하비는 섬을 바라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했대요. 깃대에는 깃발이 없었고 보급품을 싣고 내릴 때 쓰는 상자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늘 나와 있어야 할 등대지기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9호 등대지기 조지프 무어가 먼저 섬에 올라갔대요. 문은 닫혀 있었고 침대는 정리되지 않았고 시계는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램프가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기름도 채워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누군가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했다는 뜻이죠. 식기들도 깨끗했고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없었대요. 3명 모두. 마치 문 밖으로 걸어나간 뒤 섬 전체에서 지워진 것처럼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왜 3명이 모두 밖으로 나갔을까요? 등대 규칙상 적어도 1명은 안에 남아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등대의 불을 비워두는 건 규정 위반이었어요. 그런데 남겨진 방수복을 보면 누군가는 제대로 옷도 챙기지 않고 급히 밖으로 나간 것 같았대요. 이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동료를 구하려고 뛰어나간 걸까요? 아니면 등대 안에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본 걸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서쪽 착륙장에서 발견됩니다. 12월 29일 북부등대위원회의 감독관 로버트 뮤어헤드가 공식 조사를 위해 섬에 도착했대요. 그는 사라진 3사람을 직접 채용했던 인물이라 이름뿐 아니라 얼굴과 성격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동쪽 착륙장은 멀쩡했지만 서쪽 착륙장은 심하게 부서져 있었대요. 해발 약 33m 높이에 있던 밧줄 보관함이 파손되어 있었고 철제 난간은 휘어 있었고 콘크리트에 박혀있던 철로 일부도 뜯겨 나갔다고 합니다. 1톤이 넘는 바위가 움직인 흔적도 있었다고 해요. 뮤어헤드는 3사람이 12월 15일 토요일 저녁 무렵까지 근무하다가 서쪽 착륙장 쪽의 장비를 고정하러 내려갔고 그때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절벽을 타고 올라와 그들을 쓸어갔을 것이라고 판단했대요. 바다의 설명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설명이 이상하게도 모든 질문을 덮지는 못합니다. 제임스 듀켓은 아내와 4아이를 남겼고 도널드 메가더는 아내와 2아이를 남겼다고 합니다. 토머스 마셜 역시 경험 있는 등대지기였대요. 그들은 모두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명이 한꺼번에 규칙을 어기고 거친 서쪽 착륙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돈 때문이었을까요?
장비 손실 책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먼저 위험에 빠졌고 나머지 두 사람이 차례로 따라 내려간 걸까요? 섬에는 피도 없었고 시신도 없었고 마지막 목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꺼진 등대와 멈춘 시계, 그리고 1900년 12월의 차가운 바람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그 밤, 플래넌 제도의 등대지기 3명은 정말 파도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 섬에는 기록에 남지 않은 또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조대가 등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엔 피도, 싸움의 흔적도,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사람이 방금 전까지 있다가 문 밖으로 걸어나간 것 같은 공기만 남아 있었대요. 식탁에는 식사가 준비된 듯했고 의자는 밀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벽시계는 멈춰 있었고 침대는 정돈되지 않았으며 난로의 불은 오래전에 꺼져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등대지기 3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등대 근무 규정상 한 명은 반드시 등대 안에 남아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바깥 날씨가 아무리 험해도 3사람이 한꺼번에 절벽 쪽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제임스 듀케, 토머스 마셜, 윌리엄 메가더 3사람 모두 첫 번째 이상한 기록은 기름 옷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방수복은 사라져 있었지만 한 사람의 방수복은 등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 한 명은 폭풍 속으로 거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나갔다는 뜻일 수 있었어요. 그게 메가더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등대지기 일은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연봉은 대략 50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고 위험수당을 붙여도 10%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식량과 장비는 철저히 계산됐고 보급선이 늦어지면 7일치 식량을 10일처럼 아껴야 했대요. 한 사람의 실수는 곧 3사람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마지막 항해입니다. 1900년 12월 15일 전후 지나가던 배가 등대에 불이 꺼져 있는 걸 봤다고 보고합니다. 플래넌 제도 등대는 막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남짓된 새 등대였고 그 불빛 하나가 수십 킬로미터 바다 위 선원들에게는 생명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밤 바다는 어두웠고 등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조선이 바로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폭풍 때문에 배는 며칠 동안 접근하지 못했고 크리스마스 직후에야 섬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 며칠 동안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단순한 장비 고장일 거라고, 등대지기들이 안에서 버티고 있을 거라고. 조금 늦었지만 살아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섬에 도착한 조셉 무어가 등대로 올라갔을 때 그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섬을 마주합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깃대에는 깃발도 없었고, 응답하는 목소리도 없었다고 해요. 바람 소리만. 돌벽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쪽 착륙장입니다. 조사관들은 그곳에서 부서진 상자와 휘어진 철제 난간, 옮겨진 장비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평소보다 훨씬 높이 치솟아 절벽 위 장비까지 휩쓸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대요. 파도 높이가 30m에 가까웠을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림이 가능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누군가 장비가 쓸려갈 위험을 봅니다. 두 사람이 방수복을 입고 먼저 나갑니다. 남은 한 사람은 등대 안에서 기다리다가 밖에 동료들이 위험해진 걸 보고 급히 뛰쳐나갑니다. 거대한 파도가 절벽을 덮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바다로 사라집니다. 이 설명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잔인하다는 겁니다. 외계인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닙니다. 그저 일하던 사람들이 동료를 구하려고 혹은 장비를 지키려고 몇 초 사이에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은 가족들에게 지급됐을 위로금은 고작 몇 원 수준이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당시 노동자의 한 달 생활비가 3원에서 5원 정도였다고 하면 그 돈이 슬픔을 설명해 줄 수는 없었겠죠. 국가가 계산한 손실률은 100%였을지 몰라도 가족에게 남은 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빈자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플래넌 제도 사건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미스터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마지막 순간, 누가 먼저 나갔는지, 누가 누구를 부르며 따라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정말 등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야만 했는지, 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섬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대 안에는 그들이 방금까지 살아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었대요. 그리고 꺼진 불빛. 마치 바다가 세 사람을 데려가면서 이유만은 일부러 남겨두지 않은 것처럼요. 클라이맥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던 건 유령도 아니고 외국 선박도 아니고 숨겨진 살인자도 아니었대요. 그날 섬에 남아있던 건 바람이었습니다. 1900년 12월 26일 구조선 헤스페루스가 플래넌 제도에 도착했을 때 등대 안에는 식탁도 있었고 침대도 있었고 시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등대지기 3명 제임스 듀켓, 토머스 마셜, 도널드 메가더 모두 사라진 겁니다. 처음엔 이상한 이야기들이 따라붙었대요. 한 사람은 울고 있었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고 마지막 기록에는 폭풍이 지나갔다. 바다는 평온하다라고 적혀 있었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그 유명한 일지 이야기들 중 상당수는 나중에 덧붙은 전설에 가깝다고 합니다.
진짜로 남아있던 기록은 더 차갑고 더 무서웠습니다. 서쪽 상륙장 쪽 장비가 망가져 있었대요. 보급품 상자가 뒤집히고 쇠난간이 휘고 밧줄이 사라지고 바닷물이 닿기 어렵다고 여겨진 높은 곳까지 손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30m가 넘는 높이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보통 파도라면 설명이 안 되는 높이였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사라진 3명은 등대 안에서 무언가를 피해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등대 밖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계산은 단순했대요. 장비 하나를 잃으면 다음 보급까지 며칠이 위험해집니다. 등대 불이 꺼지면 배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의 항로가 흔들립니다. 당시 그 바다를 지나는 선박 입장에서 등대의 불빛 하나는 목숨값이었고 등대지기에게는 책임이었죠. 한 명이 확인하러 나갔고 한 명이 도우러 따라갔고 마지막 한 명은 등대를 비울 수 없었지만 동료가 파도에 휩쓸리는 순간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였을 겁니다. 손익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됩니다. 밧줄 한 묶음. 장비 몇 개를 지키려다 3명의 목숨을 잃은 셈이니까요. 한 개의 장비를 살리려다 3명의 사람이 사라졌고 10분짜리 점검이 126년짜리 미스터리가 되었고 11일 늦어진 구조선은 생존 가능성을 0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건 괴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검은 절벽 아래에서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파도. 그리고 두 번째로 밀려오는 더 큰 물벽이었겠죠. 첫 번째 파도는 발목을 잡고 두 번째 파도는 몸을 끌고 세 번째 파도는 이름까지 지워버립니다. 바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총성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문도 잠그지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래서 플래넌 제도 등대의 진짜 공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가 아니었대요. 진짜 공포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일을 하러 나갔고 동료를 구하려 했고 몇 분 사이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섬에는 왜 아무도 남지 않았나? 답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 힘듭니다. 그날 밤 섬에는 누군가가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 높이 올라왔던 겁니다. 마무리. 지금 플래넌 제도의 등대는 예전처럼 사람을 오래 붙잡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밤새 흔들리던 불빛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세 사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죠. 기록은 말합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시계는 멈춰 있었고 섬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는 오래된 바다 괴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방 안에도 갑자기 끊긴 메시지, 읽지 않은 알림,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위치 같은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결국 플래넌 제도 미스터리가 무서운 이유는 귀신이 나와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새등대지기가 정말 파도에 휩쓸렸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섬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마지막 일지의 빈칸에 무엇이 있었을지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언태브에서 다음 기록도 조용히 함께 들어주세요. 이 사건의 실제 기록과 관련 자료는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 밤마다 같은 시간에 울렸다는 어느 오래된 전화부스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어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